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러시아 역사 일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러시아 연구소의 송준서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육성으로만 강의를 하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런 식으로 오늘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러시아 역사, 최초의 국가인 키예프 루시부터 1855년 니콜라이 1세 시기까지의 1000년에 걸친 역사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수업을 시작할 때 내가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수업을 선택했습니까? 왜 역사 수업을 듣기로 결정했나요? 당연히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자기가 공부하고자 하는 나라의 그 언어라든지 문화 또는 문학 또 그런 거를 더 심도 있게 이해하고 오늘날의 러시아를 더 심도 있게 이해하려면은 역사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 많이들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맞는 말입니다. 이걸 조금 다른 방법으로 내가 설명을 하자면은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왜 역사를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학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앞에 배달된 조간 신문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바로 이는 오늘날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정치적 현상이라든지 사회적 현상 그리고 문화의 특성 이런 거를 또 그리고 경제에 관한 어떤 경제 발전이라든지 경제 정책 이러한 것의 어떤 특성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E.H. 카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죠. E.H. 카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 책에서도 E.H. 카가 명쾌히 얘기하고 있듯이 역사는 단지 과거 사실의 과거의 이야기만 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에치카는 이렇게 얘기했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이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오늘날의 정치 상황, 경제 상황, 또 사회의 어떤 특성, 문화적 특성, 이런 것이 다 과거의 그 어떤 사건과 또 과거의 발전 과정, 이런 것과 다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러시아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러시아를 더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날 러시아의 그 특성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정치적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러시아의 정치 문화, 특히 그 지도자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카리스마, 그리고 러시아 그 정치의 중앙 집권적인 성격, 그리고 아주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푸틴 대통령은 이전에 대통령이었던 예엘친 대통령, 즉 1991년 소련이 무너진 이듬해 1992년부터 1996년까지 러시아의 그 대통령직을 맡아서 수행했는데 그와 비교해서 상당히 그 리더십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안정된 그 분위기를 조성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러시아 그 민중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푸틴 대통령이 지금 벌써 3기, 4기째 접어들고 있죠. 2000년부터 대통령직을 맡아서 2004년에 1기를 마치고 2008년에 2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총리직으로 물러나 있다가 다시 3기에 도전해서 또 3기 대통령으로 그 당선이 됐죠. 예, 그리고 또 이제 4기까지. 그러다 최근에 여러분들 러시아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이젠 헌법을 개정해서 그 두 번 연임 그 이후로는 대통령을 할 수 없는데 또 헌법을 개정해서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는 어, 2년 후에 다시 헌법을 개정해서 그때부터는 그 이전에 대통령직 한 거를 카운트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두 번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법을 만들어서 지금 그게 의회에 통과됐고 이제 한 4월경에 국민 투표에 붙여질 건데 그 러시아 민중들이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당선될 가능성이 큰데 과연 이러한 러시아의 정치 문화적 특성은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특성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소비에트 시대 때부터 시작됐는가? 아니면 그 이전에 제정 러시아 시기부터 시작했는가? 아니면 그보다도 더 이전의 모스크바 공국 시기부터 시작했는가?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더듬어 가면서 러시아의 그 역사적인 지도자, 그리고 그들의 통치 형태, 이런 거를 고찰하면서 아마 오늘날의 러시아의 정치 문화라든지, 그, 강력한 지도자를 선호하는 러시아인들의 어떠한 그런 문화,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2010년에 메드베제프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했는데 그때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근대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 요즘은 근대화를 국가 목표로 삼지 않죠. 이미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근대화를 이루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러시아는 아직도 그 근대화를 중요한 그 국가 목표로 삼고 있죠. 그래서 2010년에 메드베제프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하는데 많은 그 근대화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서유럽과 비교해서 아직 그것이 러시아가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메드베제프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모스크바 인근의 스콜코보라는 첨단 과학기술 단지 건설을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일정 정도 그 계획을 이행에 옮겼습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근대화에 대한 강조가 메드베제프 대통령부터 시작했는가? 아니면은 소비에트 시기 때 이미 스탈린 때 그 급속한 산업화를 강조하면서 그때도 또 근대화를 중요시 여겼는가? 그렇다면 과연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킨 레닌은 겉으로는 사회주의 건설을 외쳤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 산업이 서유럽에 비교해서 열등이 떨어졌고 산업화가 덜 됐던 그 러시아를 궁극적으로는 근대화시키고 산업화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었던가?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어땠냐는 거죠. 벌써 그 이전에는 1700년대에 뾰트르 대제가 유럽을 모방해서 서구화를 하고 또 근대화 목표를 세운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러시아가 강조하고 있는 이 근대화, 이거는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역사에 러시아에서 어떻게 근대화를 강조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그것도 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이제 정교회의 영향력이라고 적었는데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이제 그 거의 이제 사라지게 됐죠. 예, 그래서 하지만 그 74년 동안 소비에트 시기 70여 년 동안 모든 분야에서 그 어떠한 주요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던 사회주의가 사라지면서 그 빈틈을 메운 거, 그 진공, 베큐um 그 상태를 메운 게 바로 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그 러시아 뉴스를 보면은 모든 행사에, 아주 많은 행사에 정교회 신부님이 거기 참석해서 축복을 내리고 그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서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정교회하고 협력해서 어떤 몰락한 사회주의가 만들어낸 그 빈 사상적인 그 공간, 러시아 국민의 어떠한 그 주요 그러한 이제 사상, 이데올로기 이런 거를 종교적인 그 정교의 이데올로기, 정교의 사상 이런 걸로 많이 메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러시아 역사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정교가 러시아에 도입됐고 또 지도 계층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고 민중들은 어떻게 또 정교를 믿게 됐는지 이러한 것을 살펴 그런가 하면은 또 오늘날 여러분들 5월 9일날 러시아가 나치 독일군을 물리치고 그 승리한 날이죠. 그날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또 그 외에도 러시아 각 지역에 2차 대전 때 승리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 기념탑 이런 것을 많이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가 정교회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외적을 무찌르고 승리를 이룬 큰 전쟁들을 러시아 역사상 대표적인 전쟁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국민의 애국심을 고양시키고 국민을 단합시키려는 정책을 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과거에 러시아가 어떤 전쟁을 치렀는지, 그 전쟁이 러시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바로 그 역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 주요 전쟁, 역사 그런 것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라시아로서의 러시아라고 이제 적었는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지도에 보듯이 밑에 지도에 보듯이 러시아는 저 극동 지역부터 유럽까지의 아주 방대한 영토를 지니고 있죠. 그로 인해서 러시아에는 150여 개의 아주 그 소수민족이 살고 있고 특히 아시아 쪽에 많은 그 영토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아시아는 뛸래야 뛸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닌 거죠.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그래서 과연 오늘날 그 2010년대 이후부터 특히 그 푸틴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또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과 경제 협력을 활발히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한국이나 일본은 그다지 이렇게 러시아가 주요한 시장은 아니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론 이제 몇몇 한국 기업은 러시아에서 이제 활발하게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팔고 있지만은 극동 지역을 예로 들자면은 극동 지역보다는 주로 이제 유럽 지역, 러시아의 유럽 지역을 이제 진출을 많이 해 있는 상황인데 이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제3기를 시작하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 그 다음에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극동 지역의 러시아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가 아시아를 보고 아시아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 이러한 것이 푸틴 정부 때부터 시작했냐는 거죠. 아니죠. 예. 그래서 그 이전에 소비에트 시대 때, 그리고 제정 러시아, 그리고 그 이전 시기에 러시아와 아시아는 의 관계는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입니다.